안녕하세요. 복실TV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귀로 공부해보는 총정리 시간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론 내용들을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본인이 시간 내에 잘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연습하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책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다 가다 귀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역별로 정리를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상 관련해서 이동식 변기, 휠체어, 침상 식사와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식 변기와 휠체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면, 침대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누워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 문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좌측 편마비냐 우측 편마비냐 이런 거 먼저 지문에서 정확하게 읽어 주시고요. 이분이 또 누워 있는 상태다 보면 지문에서 나왔을 때 저희가 바라보는 거랑 반대쪽,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다른 면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인데 이 대상자 입장에서 오른쪽. 그렇게 됐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대상자 중심입니다. 항상 이론에서 나왔던 게 대상자 중심이 먼저 나왔었죠. 그래서 대상자가 누워 있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좌측 편마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빨간색으로 칠해진 쪽을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휠체어든 이동 변기든 이제 많이 이동을 안 할수록 낙상사고, 넘어지는 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뭐 휠체어를 어느 쪽으로 몇 도 이런 식의, 또는 이동 변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누워 있다가 앉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앉게 되죠. 침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앉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또 우리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근골격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허리를 비트는 동작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거나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하셔야 오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리를 많이 돌려서 하지 않고 조금만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앉은 자에서 최대한 덜 움직이게끔 해서 보조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부축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불안해하는 요소는 두 발이 땅에서 떨어졌을 때 불안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적을 때 불안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제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일단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계속 말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당신에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법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은 뭔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치매가 있건 없건 어리던 나이가 많건 간에 다들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럼 적어도 놀래지 않다거나, 또는 힘을 조금 도와준다든지, 엉덩이를 좀 들어준다라든지, 아니면 힘을 좀 뺀다라든지, 이런 식의 도움을 주면, 이게 굉장히 누적이 되다 보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골격계의 무리가 좀 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워 계신 분들, 의식이 없는 분들한테 식사 제공이라든지 이동 보조를 할 때도 꼭 말씀을 드리세요. 어르신, 제가 지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드릴게요. 저 좀 잡아보세요. 자, 이제 올릴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쪽, 불편한 쪽을 구분을 하시라는 게, 편마비라고 왔을 때는 팔다리를 다 사용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셔야 돼요. 완상은 누워 있는 거고, 전신마비 그러면은 팔다리, 양쪽 팔과 양쪽 다리를 다 이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쪽 편마비 그러면 왼쪽이면 왼쪽 팔다리, 오른쪽이면 오른쪽 팔다리를 이용하기 힘들다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좌측 편마비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왼쪽에 제가 체크를 해놨죠. 문제에서는 약간 음영이 어둡게 되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림 문제로 나올 때.
그러면 이분이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이렇게 가져다 드려야 어르신이 여기 건강한 팔로 이쪽을 잡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무엇인가를 동참해서 하면은 좀 불안감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접근하는 방향은 건강한 쪽입니다. 마비가 되지 않은 쪽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앉아서 가다 보니까 휠체어가 옆에 있으면 조금만 움직이면 되죠. 근데 휠체어가 이쪽에 있으면 이만큼을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내가 들어서 한 90도 이상을 몸을 한 180도까지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체중보다 더 나가시거나 내 체중과 비슷한 정도의 몸무게가 있는 분을 들어서 옮긴다. 그러면 허리도 비틀어지게 되고 무게도 꽤 많이 이제 우리가 옮기게 되는 그런 신체적인 반응이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골격계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저분을 앉혔을 때는 머리맡에 쪽으로 휠체어나 이동식 변기가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앉고 나서 이동하실 수 있게끔. 그러면 건강한 손으로 여기 이쪽을 잡고 엉덩이만 싹 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각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30도에서 45도입니다. 우리가 90도잖아요. 이게 직각. 그러면 여기 절반이 45도고요. 3분의 1로 했을 때는 30도, 60도, 369, 369 하듯이, 그죠? 여기 90도고, 여기 0도라고 치면. 그래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실 때는 2분의 1, 3분의 1 생각하시면 90도에서 나누기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침상에 있을 때 옆으로 바싹 완전히 난간에 붙이던지 그게 아니라면 약간 요 각도가 30에서 45도로 해서 이동하실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변기와 휠체어 둘 다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각도 외우실 때는 이제 침상에서 이동식 변기나 휠체어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 30에서 45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동식 변기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그림에는 그냥 변기지만 이게 이동식 변기라고 치면은 이 이동식 변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드립니다. 근데 우리 이 거동이 편하신 분들은 어때요? 앞에다 깔죠. 약간 발 매트처럼. 근데 그러면 발만 안 미끄러지지 이 이동식 변기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함정처럼 문제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동식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드린다. 그러면 오답이 됩니다. 왜? 이 이동식 변기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변기 밑에 깔아드리는 겁니다. 이 이동식 변기도 안전하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그래서 매트 말씀 하나 드렸고요. 매트는 밑에 까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높이예요. 높이는 우리가 수평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나올 때, 주무실 때는 떨어지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떨어지시더라도 낙상을 예방하려면 높은 게 나을까요? 낮은 게 나을까요? 낮을수록 덜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낮이가 조절되는 침대라고 한다면, 최대한 낮춰드리는 게 맞는 거고, 어르신들이 주무시거나 하실 때는 옆에 사이드 레일 떨어지지 말라고 있는 그 옆에 난간, 그 부분을 꼭 올려주셔가지고 낙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동식 변기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동할 때 높낮이가 낮으면 덜컹 하고 내려가는 느낌이 들 거고 올라간다 그러면 더 불안감을 느끼시고 힘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높이는 최대한 수평에 맞춘다. 이동식 변기는 30에서 45도 또는 바싹 붙이는 거 공간이 없이 또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매트는 이동식 변기 밑에 깔아주는 거, 그 다음에 높이는 수평으로 맞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잠금 장치예요. 브레이크라고도 하죠. 잠금 장치가 두 군데 있어요. 휠체어가 있으면 이 옆에 브레이크처럼 매는 데들이 있습니다. 왼손, 오른손 쪽에. 그래서 그거를 꾹 하면은
약간 이 바퀴 있는 쪽에 이 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위아 앞뒤로 움직이면서 되는 거죠. 눌러가지고 안 움직이게끔 막아주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들, 그래서 항상 적정 거리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잠금 장치를 걸고 그 다음에 이용자를 그 안에 앉히든지 또는 휠체어에서 침상 또는 뭐 바닥으로 이동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닌 그렇게 되면 바퀴가 있다 보니까 굴러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다음 발판 같은 경우도 발을 잘 올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팔 같은 경우도 마비가 있는 분들은 감각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마찰로 인한 그 열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긁혀가지고 화상처럼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조심해 주시고, 휠체어 같은 경우 저 오르막길, 내리막길 하는 거는 추후에 다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상 식사, 침상에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침상 외 식사,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뭐 테이블, 이제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거실로 나가서 같이 드시는 거 원칙으로 하지만, 이분이 뭐 수술 때문에 또는 컨디션 때문에 아니면 간곡한 거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상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침상에 누워서 이제 드시게 되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식탁, 발 밑에 있어요. 그걸 올려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침상 식사 하실 때도 우리가 누워서 먹으면 소된다 그러죠. 그래서 앉아서 드시는 게 좋고요. 앉아서 다 드시고 나서도 30분 정도는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음식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30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침상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좀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는 몇 도냐면은 30에서 60도 정도,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올려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상 이제 정리해 드릴 때도 주름 같은 게 안 생기게끔 그런 걸 누리게 되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욕창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상 배설 돕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끄러움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생식기 부분을 열고 배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수치심 같은 경우를 느끼지 않도록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드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생활시설들에서는 그 방마다 스크린을 한 개 이상 그리고 이동식 변기를 한 개 이상 구비하게끔 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을 방 문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용자에게 가져가서 이용자의 가까이에서 가려드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 우리 겨울철에 뭐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 이용할 때 엉덩이가 차가우면 깜짝깜짝 놀래고 나오던 오줌도 잘 안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놀래지 않고 또 편안하게 이를 보실 수 있도록 변기는 약간 따뜻하게 데펴놓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래서 차가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드리고, 이렇게 되면 좋은 효과가 뭐냐면 배뇨가 촉진되고 항문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대변, 소변을 보시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가실 때 자기가 누는 어떤 소변이라든지 뭐 퐁당 이런 소리들이 부끄러워서 물을 틀어놓고 하신다거나 또 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대. 매너벨 같은 게 있어서 누르면 뭐 노래가 음악이 나온다라든지 그래서 볼일 보는 소리를 줄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갔던 쪽에서는 없어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 여동생 말을 들어보니까.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도 수치심을 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이제 플라스틱 같은 그 바닥 이런 쪽에 닿았을 때 또로록 또로록 쪼로록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밑에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아드린다라든지 또는 TV나 음악을 틀어서 소리를 없애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상에서 완전히 이제 배설을 하셔야 되는 기저귀를 차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그 소변량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돼서 넘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에 방수포를 깔아줘서 다른 그 침대포라든지 이불에 이제 그 소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묻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허리 아래 부분에 무릎 덮개로 늘어뜨린 후 바지를 내린다. 그래서 이것도 지문에 많이 나와요. 먼저 덮어드리고 바지를 내려야 부끄럽지가 않겠죠. 바지 다 내리고 생식기 있는 부분을 남에게 다 보여주고 덮어주는 것보다 덮어주고 나서 내려주면 부끄럽지가 않겠죠.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도 이제 가끔 문제 지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누구한테 보고한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기록으로 또는 구두로 또는 모시고 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뭐 점액질이 너무 많다라든지 색깔이 뭐 너무 까맣다라든지 혈변이 있다라든지 뭐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다라든지 이런 이상한 특징이 보일 때는 꼭 보고를 해주셔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의료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설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침대를 올려주어서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는 거. 복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배에 힘을 주는 건 복압을 늘리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도 앉아서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요. 소화 기능 때문에 연하 삼키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설을 할 때도 좀 앉아서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30에서 60도 정도로 침상을 높여드려 가지고 거기서 배설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식 변기 사용할 때 돕는 방법이에요. 이동할 때 침대와 이동식 자변기 높이가 같도록 하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변기 밑에 깔아 주시라는 것도 언급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피부에 닿았을 때 놀라지 않도록 미리 따뜻한 물로 데워준다라는 거. 그리고 관략근이 이완돼서 편안한 배설할 수 있게 해주고 편마비의 경우에는 이동식 자변기를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 휠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에게 이제 한쪽 발을 발 사이에 넣고 대상자 무릎을 좌변기 쪽으로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동을 도와주시면 되고요. 대상자의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히고 이동 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은 즉시 처리하고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것들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에 있는 배설물을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이동식 변기에 촬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치매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그 배설물로 이제 장난을 치시거나 또는 그거를 본인이 치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2차적인 업무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흔히 뭐 치매 많이 심해지면 벽에 똥칠한다 이렇게 하시죠. 알고 보면 보통 그 부분들을 치우려고 본인이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늘리지 않으시려면 이동변기 오다 가다 보시면서 뭐 찌린내가 좀 난다라든지 또는 뭐 변 냄새가 난다라든지 하면은 확인하셔서 바로바로 비워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기저귀를 착용할 경우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치매로 인해서 관략근이라든지 아니면 방광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절박성처럼 갑자기 내려오는데 참지 못하고 화장실까지 못 가고 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수술 같은 경우 할 때도 유치도뇨관, 소변줄 착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긴 시간 동안 그 부분이 내가 자유로 해결이 안 될 경우들이 그래 이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저귀를 사용할 경우에 이 와상으로 허리를 못 들 경우 배설욕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치미 등으로 실금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는 이제 기저귀를 착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이제 아이들 그 밤에 뭐 양요증처럼 오줌을 눈다라든지 뭐 참는 거, 뭐 놀다가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실수 몇 번 했다 해서 무조건 다시 기저귀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한테도 실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저귀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비약물 처리하듯이 약을 안 쓰고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안 쓰는 게 좋은 것처럼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고 가능하다라면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어떤 게 있냐면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계속 어르신 화장실 한번 가실까요? 라고 이제 물어봐서 그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기저귀 착용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루틴 또는 습관을 들여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는 꼭 뭐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교환한다가 아니라 최소한 그 안에 자기가 자기 표현을 못하는 분들을 체크를 해서 그 기간 안에 누신 분이 있다면 체크를 해주시는 거, 교체를 해주시는 거고, 본인이 찝찝하고 불편한데 그거를 지금 뭐 기저귀 가는 시간 아니에요, 참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기초적인 욕구 사항이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신속하게 빨리 갈아드릴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욕창이라든지 2차적인 감염 또는 뭐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바로, 그래서 뭐 띵동 누르면서 나 기저귀 좀 갈아줘 라고 하신다면 바로바로 갈아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막 열어놓고 막 냅두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갈아드리는 거. 그래서 신속하게 기저귀를 교환한다라는 건 프라이버시 유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차차차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계속 생식기 부분을 열어놨을 때는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해드리는 거지, 이거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대상자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주 살펴보면서 젖었으면 갈아주세요. 아이들 기저귀 같은 경우는 막 녹색 뭐 꽃이 핀다라든지 별이 뜬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못하더라도 이 아이가 오줌을 넣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근데 어르신 기저귀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기능이 없는 기저귀인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부의 발적, 상처, 통증을 살펴보고 욕창 예방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습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욕창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기저귀를 바로바로 갈아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환기, 냄새 나잖아요. 호텔 화장실 가도 변을 보고 나면 환기가 좀 빨리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냄새 나죠. 그러니까 쾌적 환경에서 계속 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일시적으로 착용하셨다가도 상태가 좋아지셔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저귀를 안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는 소변줄, 유치 도뇨관 사용 도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도뇨관 같은 경우에는 요실금으로 인한 욕창 예방이나 악화 방지를 할 때, 전립선 비대증, 요로 장애 등이 있을 때, 빈뇨로 인해서 체력 소모가 많을 때, 빈뇨라는 거는 소변이 이제 거의 안 찼는데도 막 마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수술 후 안정을 취할 때는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역류성 감염 예방, 그게 다시 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갔던 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로에 삽입된 카테터를 그대로의 위치로 고정하고 탈락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잡아당기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거는 이제 뒤에 다른 거 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링겔 같은 경우나 또는 뭐가 있죠? 그 경관 유동식 하면은 몸으로 뭔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는 그 들어가는 부위보다 높게 해서 우리 대기압, 눈에 안 보이지만 기압이라는 게 있어서 누르고 있어요. 뭐 9.8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잖아요. 배웠던 거. 그걸 눌러주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링겔 맞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좀 팔보다 그게 낮게 내려오면은 피가 막 나오다가 다시 올려놓으면 다시 쏙 들어가는 것 한번 경험해 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경관 유동식은 어디에 들어가요? 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보다 높게 유지하는 거고, 링겔 같은 경우는 심장보다 높게. 하지만 몸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치도뇨관 같은 경우는 나가게 되죠. 그러면 방광에서 오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광보다 낮게 유지를 하되, 바닥에는 막 이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염이 될 확률이 높죠. 신발 신고 걷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는 닿지 않도록 하되 방광보다는 낮은 위치. 그러면 침상이 이렇게 있으면, 침대가 있으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쳤을 때 유치도뇨관은 요 정도에 있어야겠죠.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요 방광보다는 낮은 위치. 휠체어 탔을 때도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방광이 요 부위니까 유치도뇨관 같은 경우는 그 소변 주머니가 요 밑에 쪽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그리고 소변은 매 두세 시간마다 이 소변 팩이 약간 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많이 차 있으면 빼주셔야 되고, 이거는 교체하는 게 아니라 빼주시고, 이 관까지 연결돼 있어서 병원을 가서 교체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 주머니, 소변 주머니가 있으면 요 밑에 쪽에 이렇게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궈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어서 소변을 빼주고 다시 잠궈서 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변 양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주시고 소변 색깔도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혈뇨가 있다라든지 평상시 내 오줌과 색깔이 다르다, 아니면 거품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에 보고하는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이 너무 적거나 탁하거나 그 다음에 소변이 새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꼭 보고를 하시도록 하고요. 대상자의 복부, 방광이 있는 아랫배 쪽이 팽창돼서 불편을 호소할 때는 우리 침대에 보면은 사이드 레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침대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세워놓는 게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소변줄이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꺾여서 못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게 꺾여 있지 않는데도 소변이 샌다, 아니면 배가 부푼다 라고 하면 간호나 아니면 시설장에게 보고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적인 조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그건 그쪽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소변 주머니는 확인했을 때 바로 비워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또 역류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요걸 꼈다고 무조건 못 움직이고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광보다 낮게 위치해서 다니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과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불안해서 나 이것 때문에 못 움직여, 움직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욕창을 생기게 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능한 한 움직일 수 있게 하되, 이 요도에 연결된 부분, 카테터 부분이 꺾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잘 해주셔야겠죠. 옷 갈아입혀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도 점막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제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몸에 있는 구멍에 넣거나 빼는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고 간호 인력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강관리 주의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치실은 칫솔질을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실 수 있게 하고요. 치실이나 뭐 칫솔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랍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서랍자가 약간 나무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스테인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내과 같은 데 가면 해보세요 하고 혓바닥 이렇게 누르면서 보는 거 있죠? 그게 서랍자예요. 혀를 누르는 거, 혀에 압력을 줘서 이렇게 보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웬만한 요양원 주간보에 다 간호과에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셔서 하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거즈를 감아서 소금물에 적셔서 입안을 싹 닦아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치, 우리 틀니라 그랬죠? 그래서 부분 틀니가 있고 전체 틀니가 있어요. 이럴 때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 틀니에 금이 가거나 이제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잇몸에 맞춰가지고 주문 제작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가 굉장히 아프겠죠. 잇몸이 아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정리하고 헹굴 때는 찬물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찬물입니다. 의치는 찬물. 그리고 입안 닦아내기 어려울 때 이제 이제 우리 마지막 퇴수잔 하듯이 이렇게 할 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빨대 달린 컵을 이용하시면 되고, 식전에 입안을 한번 헹구게끔 한다라든지 물을 한 잔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식욕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일부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가 촉진돼서 식욕 증진, 입이 막
깨끗하면은 이제 식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삼키고 이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관리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의치를 닦을 때는 치아면과 의치판까지 꼼꼼하게 잘 닦아주시고, 그다음 밤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물컵 같은 데나 그 보관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찬물 담거나 이제 틀니 세정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이 안에 틀니를 넣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뽀덕뽀덕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하면은 입안에는 물기가 있어야 이게 잘 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물기가 있는 상태로 착용을 다시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의치를 사용할 때는 윗니부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뺄 때 이렇게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시죠? 자, 틀니 여기가 위에고 여기가 밑에라고 볼게요. 그러면 입 안에서 이렇게 입이 있으면 낄 때 위에 거부터 하는 거고요. 뺄 때도 위에 거부터 하는 겁니다. 무조건 위에 거부터 해요, 틀니는. 낄 때도 위에 틀니부터, 뺄 때도 위에 틀니부터. 그 다음에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쇠같이 이제 연결해서 고리 부분이 그거를 손으로 딱 해서 딱딱 하면서 빼면 되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주로 틀니는 본인들이 빼세요. 근데 치매가 너무 심하거나 그런 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겠죠. 항상 위에부터 사용해가지고 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틀니 매번 빼서 세정이 넣는 거라기보다는 밤에는 이제 압박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우리 밤에는 구강 내 압박을 덜 주기 위해 세정제에 담가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찬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손발톱 관리하기입니다. 손발 닦기에서 손톱은 둥근 모양이고요. 발톱은 일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톱은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둥글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발톱은 약간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발톱 같은 경우는 손톱이 끝에 뿌리 부분 쪽이 파고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발톱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살을 파고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곪거나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소독하고 막 그 발톱을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때는 꼭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의료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발톱 같은 경우, 손톱 같은 경우가 나이가 들수록 기름기가 이제 빠지게 되고 좀 두꺼워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손톱 깎기로 깎을 때 좀 힘들거나 되게 힘이 많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욕이나 목욕 같은 경우를 한 다음에 이 손발톱 케어를 해드리면 훨씬 편안하게 케어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회음부 청결. 회음부 같은 경우 여성은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성의 회음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요도, 질, 항문의 순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닦아준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남성 같은 경우는 성기 부분과 그러니까 성기와 이제 항문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선상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하면 대장균 그 변에 있는 균이 질이나 요도 쪽에 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뒤로 또는 위에서 아래쪽으로가 배 쪽에서 엉덩이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닦을 때도 위에서 아래로 배에 있는 쪽에서부터 엉덩이 있는 쪽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음경을 소건으로 잡고 음낭의 뒷면 청결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안 있는 쪽, 음낭 뒤쪽 같은 경우가 이게 주름져 있어요. 왜냐하면 체온 조절 때문에 그 정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추우면 오그라들고 쭈글쭈글해지고 이게 더우면 늘어지고 이런 식의 뭐 인체 신비입니다. 그런다 보니까 쭈글쭈글해져 있을 때 그 사이에 대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이제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부분이 짓물거나
또는 2차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에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꽤 많이 나와요. 회음부를 잘 관리해 드린 후 젖은 수건으로 닦아 드린다, 뭐 물티슈로 닦아 드린다 라고만 하면은 틀린 답입니다. 왜? 세균 같은 경우는 축축했을 때 훨씬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2차 감염이 되겠죠.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마지막에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주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회음부 청결할 때는 우리가 감염을 다른 분에게 또는 우리한테도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식 문제가 나올 때 일회용 장갑이 아니라 무슨 다회용 멸균 장갑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어르신 세면 돕기입니다. 세면 도울 때는 조금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눈곱이 혹시 끼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눈곱이 있다라고 쳤을 때는 이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래서 눈곱이 없는 눈부터 닦아드리고,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에는 이 안쪽의 기준이 이 코예요. 코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의 다른 면을 각자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이쪽 얼굴 닦아드릴 때 썼던 수건 면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여기 닦아드리면서 오염이 되겠죠. 근데 오염된 면으로 반대쪽 면을 닦아드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쪽 면으로 사용한다, 또는 다른 수건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제가 온몸에 있는 구멍은 다 의료 행위에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귀지를 제거할 때도 항상 의료인과 상의를 하거나 또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가 있으면, 귀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 귀 바퀴 부분이라든지 또는 요 귀 입구 주변, 귀 구멍 주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지만, 이 귀 구멍 속에 있는 귀지를 이렇게 면봉에 이렇게 파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하실 수 있도록, 또는 의료인과 시설장에게 상의 보고 해드리는 게 맞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순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코, 뺨, 입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인데, 맨 처음에 이렇게 눈가 이렇게 해드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있는 요 뺨 닦아드리고, 입 주변 닦아드리고, 이마를 닦아드릴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마 있는 쪽에서 머리카락 쪽으로 올려드리듯이, 이렇게 쓸어 올리듯이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 다 닦은 눈, 코, 뺨 이런 쪽에 다시 이물질이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엔 옆에 있는 귀를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목 주변을 닦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도 자주 나오니까. 근데 객관식에서 나올 때 뭐 예를 들면 여기 뺨이 빠져 있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마가 빠졌다든지. 근데 요 맥락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선생님들이 세수하실 때 요 순서대로 한번 본인의 얼굴을 닦아보세요. 그러면 이 중간에 하나가 빠지더라도 충분히 기억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목욕 돕기입니다. 목욕, 여기서 말하는 목욕은 샤워라기보다는 통목욕이에요. 그래서 뭐 간이식으로 통도 있을 수도 있고,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에 이런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욕조가 있을 때는 항상 안전 손잡이 이렇게 옆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제 보조하는 어떤 환경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비된 쪽을 지지하는 거예요. 왜? 건강한 쪽을 내가 잡아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편마비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왼쪽을 부축을 해드리는 거고, 오른쪽 편마비다 그랬을 때는 오른쪽을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물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습니다. 아까 얼굴 닦을 때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말초부터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팔다리 쪽이 뭔가 많이 만지고 또 더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더러움을 먼저 닦아내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손부터 닦고 그 다음에 손목 닦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발 같은 경우에는
요 발부터 닦고 이렇게 위로 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손은 이렇게. 그래서 말초 손끝 발끝부터 몸통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을 다 닦으신 다음에는 회음부 닦아주시면 되고요. 욕조 안에도 이렇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 하듯이 마비가 있거나 갑자기 핑 해서 쓰러져 버리면 그 물 안에도 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뒤통수를 다치셔가지고 뇌손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조 안에다가 깔아서 방지하는 거고요. 이 부분 외워주세요. 욕조에 들어가서 씻는 좀 몸을 담가서 지지는 우리 지진다 그러죠? 그건 5분 내외입니다. 5분 정도만 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편마비 환자분이 욕조 안에 들어가실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이런 보조 기구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편한 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고 발가락 손가락, 발바닥 이런 쪽도 섬세하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욕 끝나면 바나나 우유 먹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이 땀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수분이 많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꼭 물을 마시고 휴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 목욕 전후로 체온을 재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침상 목욕이에요. 목욕실로 가서 목욕을 못 하실 경우에 침상에서 목욕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냐? 얼굴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 닦는 거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상지에서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 이것도 말초에서 중심부로 가는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유방을 닦아 드릴 때는 원을 그리듯이 닦아 주시는 게 좋고요. 복부에서 장운동이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방향 나오면 다 시계 방향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하지, 발도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주신다. 그리고 침상에서 머리 감기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머리 감길 때는 침상이 있으면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을 약간 이런 식으로 침대 모서리 쪽으로 해서 머리부터 어깨까지 방수포를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눈 쪽에는 물이 튀지 않도록 수건 같은 경우 올려드린 다음에 닦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용실 가서 이제 머리 감아 주실 때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옷갈아입히 입혀 드릴 때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부분이에요.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요.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화가 될수록 관절 구축, 그래서 관절이 좀 굳어서 많이 안 움직이게 돼요.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런 지금 옆에 그림 여기 보이시는 옷부터 입게 되면은 머리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팔 쪽이 있죠. 그럼 이걸 입혔을 때 신축성이 그렇게 막 쭉쭉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건강한 쪽부터 입으면 불편한 쪽 손을 막 억지로 막 올리고 피고 막 피고 접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불편한 쪽부터 입혀드리고 벗길 때는 건강한 쪽, 이제 관절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쪽부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움직이는 영역을 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벗길 때도 건강한 쪽, 벗길 때는 건강한 쪽, 입힐 때는 불편한 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우측 편마비라고 볼게요. 이쪽이 마비가 왔다라고 치면은 입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한 쪽부터 입혀드리고 벗길 때는 이쪽 오른쪽이 건강하니까 이쪽부터 벗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팔을 애기들처럼 만세 해가지고 홀랑 뺏기는 게 아니라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추가 있는 옷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머리를 굳이 안 껴도 되잖아요. 그때는 왼쪽, 오른쪽, 불편한 쪽, 건강한 쪽 이렇게만 나오게 되고 이렇게 티셔츠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불편한 쪽, 건강한 쪽, 머리가 있으면 이런 식의 순서 입힐 때, 그다음 벗길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한 쪽, 머리 빼고 불편한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혀 드릴 때는 이렇게 주름을 이 팔이 길죠? 그럼 요거를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짧게 해서 손을 넣어드리면 훨씬 편안하게 되겠죠.
그리고 손을 할 때도 이렇게 엄지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가 잡을 때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나 이런 손가락이 섬유에 닿아가지고 손톱이 다친다거나 꺾인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쏙 잘 집어넣어 주시면 좋고요.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옷, 앞 여밈이나 단추가 있는 옷, 신축성이 좋은 옷, 그 다음에 허리나 소매가 너무 조이지 않는 옷, 그 다음에 옷을 판판하게 펴서 욕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옷에 구김을 펴준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또는 마비가 있는 쪽부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테이블 사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는 식사하시거나 프로그램을 하신다거나 뭐 면회를 하신다거나 할 때 많이 이제 식탁, 테이블 이런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식탁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좁으면 요 간격이 너무 좁게 되면 휠체어나 의자 들어갔을 때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도록 테이블 다리 사이가 넓은 것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의자는 안정감이 있고 등받이가 꼭 있어야 됩니다. 등을 기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휙 했는데 등받이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혀서 다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꼭 외우셔야 되는 건 이 배꼽이에요.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테이블 상판이 위치하는 겁니다. 이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어디에 올려놓느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팔꿈치가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높이는 배꼽인 거고요. 팔꿈치. 왜냐면 우리가 팔걸이 있는 의자라든지 또는 휠체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팔꿈치를 거기 올리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는 의자에 편하게 올려놓는다라고 가끔 문제가 함정처럼 나와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팔꿈치는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상판 위치는 대상자의 배꼽에 위치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깊숙하게 이렇게 쏙 앉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고 의자에도 쏙 앉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발은 가능하면 그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좀 덜 불안해 하시니까 그런 것들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불투명한 것이 좋아요. 이게 치매가 있으면 그 거리 감각이나 그 높이 이런 것들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불투명해야 요 위에 뭐가 있구나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나 이런 경우 할 때도 유리컵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아요. 떨어뜨려서 다쳐요. 그죠? 뭐 비일 수도 있고 유리를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조심하시게 우리가 불투명한 것들을 굳이 일부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눈에 약을 넣을 때입니다. 안약 투여시 또는 뭐 안에 이제 물약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 할 때는 하부 결막낭 바깥쪽에 3분의 1 부위에 안약을 투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부 결막낭은 요 밑에 쪽이에요. 눈 밑에 쪽, 중앙 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쪽 생각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물약도 그렇고 이 안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먼저 이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해주시는데 안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흔들어도 잘 안 섞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액체 같은 경우는 버리고 사용을 하는데 이 버릴 때도 어떻게 하냐? 그 멸균솜으로 딱 이렇게 훔쳐주시면 되겠죠. 하부 결랑망 위에 튜브를 놓고 바싹 붙이란 게 아니에요. 살짝 띄워주셔가지고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을 때도 안쪽에서 바깥쪽이고 이렇게 연고나 넣어드릴 때도 이 중심적인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훑어두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나오던데 이 눈꺼풀 바깥으로 이제 눈 깜빡깜빡 하세요. 안구를 위에 보고 계세요 한 다음에 이제 눈 돌려보세요 하면서 눈 안에 연고나 안약이 잘 퍼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요 눈 주변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그걸 다시 밀어 넣는다. 아까우니까 밀어 넣는다. 뭐 이런 지문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럴 때도 멸균 솜으로 닦아 주시는데 솜도 그냥 솜이 아니라 균이 없는 멸균 솜 꼭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위감.
콧줄이라고 흔히 말하는 영양 보조할 때 주의사항은 뭔가 이제 숨 쉬는 거 또는 이 먹는 거 이쪽에 들어갈 때는 이제 청색증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심, 구토, 청색증. 오심은 헛구역질처럼 토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구토는 이제 말 그대로 토하는 거죠. 청색증은 이제 숨이 막혀서 얼굴이 파랗게 되는 것을 청색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임리히법이라든지 사용할 때도 청색증이 온다 이런 것들이 연결돼요. 그래서 숨 못 쉬는 것들 아니면 삼키는 것들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청색증이 항상 같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주입된 비위관을 잠근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고하러 간 사이도 그럼 계속 들어가서 더 막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었다가 괜찮으면 핀다, 이런 뭐 열어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FM적으로 하시려면 비위관을 잠그고 나서 바로 보고해서 의료 조치하면 그분들이 조치 다 하고 나서 다시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링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 조절기가 있어요. 그 조절기가 보통 링겔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러면서 이렇게 뭐 돌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돌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 시에는 천천히 주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흡인, 그러니까 기도로 넘어가는지, 그 다음 열이 나는지, 배가 아픈지, 변비나 설사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끔 조심 잘 봐주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넣어도 설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사 같은 경우는 뜨겁게, 차갑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그래서 실온 정도, 체온 정도로 중탕 데워서 영양팩에 넣어서 드리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밀어넣는 게 아니라 즉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멍에다 뭐 넣는 거는 다 의료행위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고농도, 너무 높은 농도로 하거나 너무 빠르게 먹으면 설사가 발생될 수 있는데 기준은 1분에 50ml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에 50ml가 넘지 않도록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변 주머니랑 다르게 영양 주머니는 매회 깨끗하게 세척해서 건조합니다. 근데 이거 함정처럼 매일 1회 깨끗이 세척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밥을 3끼 먹잖아요. 그죠? 3번 들어가니까 매회면 밥을 3번 먹으면 3번이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건조. 왜 이런 관 안에 이물질들이 있거나 수분이 남아있으면 거기서 미생물들이 생기기가 쉬워요. 좁고 습하고 따뜻한 것들을 이 세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 얘네들은 소변줄이랑 다르게 이렇게 하느냐? 그럼 여기 연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코에 연결된 부분에서 이쪽 부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 영양팩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세척을 하는 거죠. 왜 여기다가 이제 케어웰이나 유케어 같은 경관 유동식을 이제 넣어서 식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만 우리가 세척을 하는 거지, 이 부분은 의료의 영역이에요. 이쪽은 의료의 영역이고, 여기 부분은 우리가 케어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술에 뭐 보호제 발라드리고 하면 훨씬 좋을 수 있겠죠. 이제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 편마비가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측, 우측 하면 그 팔, 다리 둘 다 마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 드렸습니다. 마비가 있는 쪽을 지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간, 몸과 침대 사이에 큰 목욕수건이나 이런 것들 둥글게 말아서 상반신을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마비가, 자, 오른쪽에 마비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베개나 이런 것들로 받쳐가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맞춰주시라는 겁니다. 숟가락에 3분의 1 정도 채워서 먹여드리니까 좀 적게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왜냐면 마비가 우리 사랑니 뽑았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마비돼서 잘 안 씹히죠. 근데 편마비가 한쪽 그 입 구강 안쪽도 그렇게 마비가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드리라는 거고.
다음에 그쪽에 감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음식 찌꺼기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쪽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마비된 쪽에서는 뭐 이렇게 막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질질질 침도 흘릴 수가 있겠죠. 근데 어우 이렇게 질질 흘려요 이러지 마시고 감정 상하지 않도록 깨끗이 잘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쪽이 밑에고 마비된 쪽이 위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분이 쓰러진다라고 쳐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스르륵 넘어진다라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건강한 쪽이면 딱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데 마비된 쪽이면 쿵 하고 넘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이 밑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씹고 삼키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식도가 넘어가는데 이게 마비가 오면 식도 쪽에서도 마비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마비가 오면 이쪽 식도도 기능을 잘 못해요. 왜냐면 이게 식도는 이렇게 이렇게 꿀렁꿀렁 넘겨가지고 음식물을 위까지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이 잘 안 돼. 근데 그쪽이 밑에 있으면 줄줄줄줄 들어가 버릴 수가 있겠죠. 우리 미끄럼 타듯이. 그러면 안 좋겠죠. 그 살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토를 하실 수도 있겠죠. 설사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건강한 쪽, 식도도 건강한 쪽을 사용하는 게 좋다 보니까 건강한 쪽이 밑에 쪽. 그러면 식사를 떠먹여 드릴 때도 입 중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 마비가 없는 쪽 입 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제가 표시한 것처럼 이 어르신이 지금 우측 편마비면 이분에게 숟가락으로 드릴 때는 좌측 쪽의 입으로 가는 게 훨씬 어르신한테 안정된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후 30분 정도는 앉아서 소화를 위까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에도 관략근이 있어요. 넘치지 않도록 쪼아주는 건데 그 부분이 먹고 바로 누우면 관략근 힘이 약해졌을 때는 넘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그게 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기도를 막게 돼서 질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30에서 60도 정도로 침상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90도라 그러면 침상을 한 이 정도 올려주시면 식사하실 때 조금 앉아서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30에서 60도 정도로 올려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약 보관입니다. 약은 이제 습기가 없는 건조한 것에서, 특히 알약 같은 경우에는 캡슐처럼 되어 있고 코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눅눅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손에 찐득하니 묻게 되죠. 우리 땀 났을 때 알약 하면 녹색 알약을 잡으면 손에 녹색이 묻고, 뭐 빨간색 알약이면 빨간색 묻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시럽, 물약 같은 경우는 서늘한 곳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직사광선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갈색 약병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햇볕을 최대한 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서 먹어야 되고요. 남긴 거 다시 아깝다고 넣으시면 안 돼요. 공기 중에 꺼냈으면 일단 오염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안약이나 귀약 등 투약 후 흘러나오는 부분은 생리식염수를 묻힌 솜으로 잘 닦아주시고, 귀약 같은 경우는 귀에 살짝 이제 휴지나 이런 것들 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스며들 수 있고 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온에 그늘진 곳에 주로 보관을 하고요. 약은 면봉에 묻혀서 사용합니다. 우리 손은 생각보다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많이 씻고 뭐 한다라고 해도 좋지가 않으니까 멸균솜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물약 같은 경우에는 뚜껑의 위, 요게 굉장히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뚜껑의 위라고 하면 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노랗게 칠하는 부분. 그러면 이 뚜껑이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노란 부분들, 다시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 요 바닥에 닿으면 오염이 덜 되겠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요 주변 뚜껑 여기 입구 쪽에 더러운 것들이 닿게 된다. 그럼 이런 식이 되겠죠. 뚜껑이 이렇게 바닥 쪽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꼈을 때 이 부분이 오염이 되면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 뚜껑의 위쪽이 바닥에 닿게 한다. 근데 또 반대로
약 뚜껑의 안쪽이 하늘을 향하게 한다. 그것도 맞는 거죠. 천장을 향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요 뚜껑을 보시면서 그걸 설명한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이 멘트만 외워버리시면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때 틀릴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컵으로 눈높이를 들고, 왜? 눈 위에서 보면 낮게 보일 거고 밑에서 보면 높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눈높이에서 계량컵을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약 정해진 만큼만 투약을 하고 약을 붓기 전에는 이제 약물을 잘 흔들어서 혼합을 하는데, 연고 같은 경우 흔들어도 잘 혼합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거를 멸균솜으로 훔치고 이렇게 싹 없애고 그 다음부터 연고 나온 쪽부터 사용을 하는 거죠. 약의 용량이 적을 때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복용을 합니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잘 못 삼키거나 아니면 그 미리수가 이게 따르기가 좀 쉽지가 않을 때는 주사기, 바늘 없는 주사기를 사용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약을 따를 때 어디 부위를 잡느냐도 제법 많이 나오는데, 사람 손이 있으면요 물약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라벨이 있는 쪽 있죠, 그 뭐라고 뭐 이렇게 뭐 표지 있는 쪽, 요쪽을 감싸듯이 잡는 겁니다. 이유가 왜 그럴지 이유를 아시면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약을 이렇게 물약을 따른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요쪽으로 해서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흘러서 빨간색 뭐 피 같네. 그냥 그 딸기 시럽이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흘렀을 때 여기는 이제 닦으면 되는데, 요것도 여기 주변, 입구 주변 같은 경우는 그 물티슈나 물에 적신 뭐 수건으로 닦는다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 물기가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른 걸로 닦아야 됩니다. 근데 이 라벨 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라벨에는 뭐 한 번에 50ml씩 드세요, 1일 3회 드세요, 아이는 뭐 몇 미리, 어른은 몇 미리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시럽들이 거기를 덮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그걸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우린 약사가 아니라서 그래서 달달달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벨에 있는 부분을 손으로 잡고 따른다, 물약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주사 맞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사는 그 혈관 주사가 있고 근육 주사가 있는데, 정맥 주사인 혈관 주사는 꼭 비비지 않고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혈관이 터져요. 그러면 막 먹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와 이거 뭐 때려서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굳이 오해를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꾹 눌러 주시고, 치매 어르신들도 그게 잘 안 돼서 막 비비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엉덩이 주사 같이 근육 주사 같은 경우는 잘 비벼 주셔야 충분히 비벼 주셔야 그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고 약이 많이 순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맥주사는 1, 2분간 절대 비비지 않고 알코올솜으로 꾹 누르고, 혈액 있는 부분 어디다 버려요? 요거는 그 의료 폐기용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로 버리셔야 됩니다. 피나 이런 게 묻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피가 난다, 혈액이 뭐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도 뭐 피가 난다 그러면 그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겁니다. 혈액순환을 좀 덜 하게끔 해서 지혈을 할 수 있게끔 할 때는 심장보다 높게 하는 거고요. 피가 안 난다 할 때는 심장보다 높게 하는 그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러진 사람은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아니에요. 뭐 출혈이 있는 사람, 또 뭐 뱀에게 물렸다, 뭐 이러면은 심장보다 높게 해야 혈액순환, 이게 막 그 독이 막 퍼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올바른 신체의 자세 유지하는 거, 이거는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발을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서 기저면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제 면적을 확보하라는 거죠. 설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서 있는 거라면 약간 어깨 넓이로 이렇게 벌린다든지, 아니면 앞이랑 이렇게 앞뒤로 해주면 훨씬 무게중심을 잡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낮출 때는 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꼭 무릎을 구부려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면 근골격계에 굉장히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릎을 항상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잡아당겨서 척추를 곧게. 척추를 곧게 세운다는 게 허리를 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몸에 가까이 물체를 들도록. 그래서 물건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이동할 때도 항상 최대한 밀착해가지고 대상자가 냄새나고 더러워라고 느끼면 우리가 엉덩이가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허리가 구부러지죠. 근데 거기 무거운 물건 또는 사람을 든다라고 하면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가장 대상자를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또 더럽지 않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최대한 밀접해가지고 드는 게 내 허리, 내 근골격계를 이제 보호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근육, 대근육을 사용한다라는 거. 소근육은 이렇게 섬세한 운동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여서 가끔 대근육, 소근육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힘을 많이 쓰고 이렇게 큰 물체 또는 사람을 옮긴다 할 때는 대근육, 강한 근육, 큰 근육을 사용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상이에요. 낙상은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두울 때 넘어져요? 밝을 때 넘어져요? 보통 어두울 때 잘 안 보여서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대상자의 쾌적한 환경을, 생활 환경을 위해서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이 뭐 창이 있는 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들 면에 있어서 근데 어르신들이 직사광선이 너무 하면 또 눈이 뿅 하고 부셔버리면 또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블라인드 같은 경우, 커튼, 블라인드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빛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경우도 잘 정리하시는 게 좋고, 바닥에 레고 같은 거 깔려있으면 밟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장난감 같은 경우. 또 어르신들 그거 밟고 삑 하고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깔개 같은 경우 사용할 때는 미끄럼 방지 패드나 띠를 붙이시는 게 좋고요. 계단에는 깔개를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단에 깔개 밟고 같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 같은 경우 할 때 계단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이쪽 부분에 뭔가 이렇게 사포처럼 막 까끌까끌하게 붙어 있죠. 그게 넘어지지 말고 끝에 부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환경적인 부분에서 잘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욕실에서는 손잡이, 미끄럼 방지판, 미끄럼 방지 테이프, 욕조 바닥의 색깔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가지고 높낮이나 아니면 이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걸이가 있는 변기를 사용해서 편안하게 그걸 잡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변기 앞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개를 사용하지만 이동식 변기는 밑에라는 거. 이동식 변기에요. 그냥 일반 변기 같은 경우는 그걸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바닥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변기가 넘어간다는 거는 뭐 넘어갈 수 있겠죠. 뭐 잘못 설치를 했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변기가 바닥에 고정돼 있다라는 그 기준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 깔개를 앞쪽에 놓지만 이동식 변기는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밑에 깐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감염이에요. 감염은 옮기는 거죠. 옮기거나 내가 옮거나 하는 거다 보니까 위생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손 씻기고요. 이렇게 고여있는 물보다는 흐르는 물에 씻는 게 더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팔꿈치보다 손을 낮게 해서 씻는 게 좋고요. 손가락 사이사이 문지르면서 15초 정도 하는 거, 뭐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천수건보다는 종이수건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비누 같은 경우도 고체, 고형 비누보다는 물 비누를 이용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위생적인, 감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사용한 종이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종이는 버리는 거. 자, 이게 뭐냐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오염됐을 때, 자, 제가 빨간색을 오염으로 볼게요. 자,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을 씻기 위해서 하는데 맨 처음에 이 수도꼭지를 만지게 되죠. 그 다음에 물비누 뭐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다 씻어요. 근데 씻고 나서 다시 여기를 만지게 되면 여기 빨갛게 묻어 있었던 아까 내가 씻기 전에 열었던 그 부분이 다시 손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닦고 나서 휴지로 이 꼭지를 잠그거나 끄면 내가 세균에 감염되는 게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 혈액 같은 경우들이 이제 나와요. 이게 또 우리가 빨래 같은 경우 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때는 찬물로 먼저 닦고 더운 물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염된 세탁물은 격리 장소를 따로 배출한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일반 옷과 섞이지 않게끔 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노인성 난청, 흔히 가는기 먹었다라고 하죠. 그런 분들과 의사소통할 때는 눈을 보면서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 컨택 하는 거. 왜냐면 눈은 보이니까. 여기서는 난청, 귀가 들리는 게 잘 안 들리는 거. 고음 난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깨를 톡톡톡 친다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아인 분들 같은 경우 서로 대화할 때 어깨를 톡톡 치면서 자기를 보게 한 다음에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몸짓, 얼굴, 표정 이런 거 비언어적인 표현들로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 작은 화이트보드에 이제 필당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천천히 차분차분 말을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입모양을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게 천천히 또박또박 하고 크게 얘기하시면은 입모양 보고도 많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해했는지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청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보다는 남성, 그러니까 저음에 좀 더 반응이 잘 된다라는 거, 고음이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록이에요. 기록은 보고를 할 때 어떤 하나의 어떤 요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상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할 때 업무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 서면, 전산인데, 전산은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이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사회복지사나 시설장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흔히 구두, 서면 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중요성을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문서화 시키고 연속성과 지속성, 그다음 정보 공유, 그다음 행정적 자료를 남기는 거, 전문가와 함께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거,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유지 감독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중요성 때문에 이런 기록과 보고를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구두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급하거나, 이거 언제 급한데 뭐 이거 갑자기 숨이 막혀서 지금 막 질식하고 있어요 하는데 막 그 서면으로 써서 언제 합니까? 그럼 그 사이 다 죽겠죠. 그죠? 급하게 할 때 또는 사소한 걸 때, 요때는 구두 보고를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퇴근할 때, 어르신이 오늘 참, 막 가족 얘기 많이 하시고, 뭐, 이게 면회 뭐 이런 거 원하셨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고,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를 때는 구두 보고. 그다음 증거가 남아야 되거나,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할 때는 이제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또는, 이제 근거가 남게 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업무 인수인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하는 거죠. 서면으로 할 때는 또 중요한 부분들은 육하 원칙에 맞춰서 간단 명료하게 하되 내용들을 다 적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지문으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업무일지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이제 책무성, 효율성, 시간성, 객관적 사실,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책무성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상태나 서비스의 과정, 진행 정보 같은 경우를 적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적는 것이 이제 그 일지거든요. 그 일지에 적을 때 내가 한 서비스에 대한 시간과 내용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꼭 잘 적어 주셔야 되고, 시간 같은 경우도 서비스 중심적인 기록이 언제 됐는지. 그래서 이거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바로 기록은 바로 몰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가면 막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어쩔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국가고시를 보는 거다 보니까 이론적인 FM적인 것들로 봤을 때는 바로바로 이제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해야 돼요. 어르신이 이래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생각, 추리, 본인 거는 빼놓고 몇 시에 뭐 해서 어떻게 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저 금방 나갈 것 같아요. 뭐 아프실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우리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서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저기 뭐 301 어르신이 어쨌네, 저쨌네, 뭐 이렇게 외부에 발설하시거나 동료와 이렇게 막 뒷담이라 그러죠?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좋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의치가 이제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삼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고정되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가 이제 당뇨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드시지 못하는 음식, 뭐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손에 안 닿는 것. 그래서 약 같은 경우도 약을 너무 많이 의존하셔서 드신다 하는 분들은 약 같은 경우가 눈앞에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약을 꼭 시건장치,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식사를 위한 그릇 선택은 접시보다는 사발. 왜 그러냐면 접시는 우리가 약간 요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릇은 사발은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숟가락 같은 경우로 이게 푼다고 했을 때 이렇게 면을 해서 좀 자기가 자립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접시 같은 경우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쉽게 보면 카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카레가 여기 접시에 담겨져 있는 카레를 먹을 때랑 이 밥 공기에 담아져 있는 카레를 먹을 때 어떤 게 드시기 더 편하세요? 뭐 보기 좋은 건 접시일 수가 있겠지만 먹기 편한 거는 이 사발 그릇에 있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것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불투명한 용기, 그 다음에 떨어뜨려도 다치지 않게끔 플라스틱 이런 거 사용하시고,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맛 그리고 짠맛을 느끼는 미뢰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싱거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막 넣는데 앞에 보이면 넣고 그럼 거의 소금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높아진다는 당뇨가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거. 저작 기능이라고 해요. 씹는 걸. 씹어야 된다는 걸 까먹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질식할 수가 있겠죠. 입에 물고 있다가 목에 칵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에 한해서는 이제 믹서기에 갈아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모든 어르신들을 갈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저작 기능, 그 다음에 연화 기능, 삼키고 씹는 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한다는 거. 모든 어르신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묽은 음식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에 걸릴 때 액체가 더 살에 자주 걸려요. 그래서 우리 식사하실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살에 잘 걸리시는 분들 국이나 물 같은 걸 이렇게 드실 때요. 이렇게 물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뭘 넣냐면 연화제를 이렇게 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푸딩, 젤리처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시면 살에 좀 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드시다가 주무시면 그냥 앞에 또 흘리면 치우면 그만인데 그게 뒤로 하고 주무신다고 쳐봐요. 그러면 질식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 주시고 치매가 있다라고 이게 치매 또는 중증 치매라고 단서가 붙으면 그분들은 우리가 팩트 폭행이라 그러죠. 사실을 계속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고 본인은 사리에 맞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계성만 안 좋아져요. 예를 들면 식사를 방금 드시고 양치까지 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본인만 밥 안 준다고 막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식사하셨잖아요. 지금 양치까지 하고 오셨잖아요. 어르신 치매니까 그래요. 라고 하면은 정서적 학대밖에 안 됩니다. 대상자를 화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그럴 땐 대상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분들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왜 나만 안 줬지? 나는 안 먹었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공간을 이동시켜서 진정시켜 드린 다음에 어르신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또는 어르신 화장실 가신 사이에 깜빡했나봐요. 제가 금방 다시 올려드릴게요. 조금만 저랑 계시면 다 되면 올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인터벌을 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다시 나와서 보시면 남은 분들 다 드시 양치하고 계시고 나도 다 먹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왜? 단기 기억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특히 중증 치매인 경우에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보조해주는 게 우리의 업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힘든 케이스이겠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질문을 계속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총각은 언제 왔어? 아이고, 결혼은 했어? 이런 거 물어. 좀 5분 뒤에 또, 아이고, 총각 결혼은 했어? 뭐 계속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도 실습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도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이럴 때는 대답을 이제 내가 100번, 1000번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안 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래서 다독거려 드리면서 안심시켜 드리고 이제 대화하시면서 다른 내용으로 내용을 좀 전환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라는 게 거의 정답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음식을 드린다든지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한다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 뭐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키기 이런 것들 해주세요 라고 하면 좋아하십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라고 나오면 또 오답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런 건 내가 어떻게 안 해? 이러면서 또 그만둬 버리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순한 것 또는 뭐 산책 아니면 이제 뭐 콩나물 다듬기, 뭐 숙주 다듬기,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뭐 그런 것들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 이런 반복적 질문을 할 때의 대처 방법 또는 뭐 불안해하거나 배회를 하시는 분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면 장애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면 장애는 이제 밤에 자는 메인 수면을 얘기하는 거야. 낮잠 말고. 근데 우리도 낮에 많이 자면 밤에 잠 안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낮에 주무실 때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5개 활동을 한다라든지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한다라든지 말을 걸어서 좀 깨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낮에 주무실 때는 자극을 준다. 그 다음에 수면 시간에는 소음을 최대한 없애서 조용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 실내의 온도 적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실내의 온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2도, 그 다음 22도에서 25도예요. 그래서 자, 여름이 더 덥죠. 겨울이 춥고 그래서 여기가 여름이고요. 여기가 겨울이에요. 자, 근데 대상자가 나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 나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 라고 해서 자기 표현을 하면서 온도를 맞춰달라고 거기에 맞춰드린 게 맞는데 비상식적인 거 있죠. 뭐 영하 5도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치면 너무 심하다 아니면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의사가 없다라고 하실 때는 겨울철엔 18도에서 22도, 여름에는 20에서 25도 정도로 실내 온도를 맞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암기하시기 위해서 자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오후 시간에나 저녁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든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밤에 뭐 소주 한 잔, 뭐 와인 한 잔 먹으면 잠 잘 오는데 그건 예외 사항이에요. 여기서 우리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알코올, 그다음에 카페인, 담배 이런 건 다 노인분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외출하려고 하면 진정할 때까지 함께 걷는다든지 TV를 살짝 보실 수 있게 한다라든지 해서 또 불안감을 줄여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자, 이제 배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배회라는 거는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대상자는 뭔가 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제가 관찰한 결과 약간 시계 방향으로 도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이 배회를 할 때는 집안의 위험한 물건을 정리하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요거 중요해요. 2번. 치매 대상자가 초조함을 보일 때는 신체적 욕구, 뭐겠어요? 화장실. 갑자기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잘 하시다가 막 배회를 하시면서 불안해 하세요. 그럼 뭐예요? 쉬매령인가 보다. 화장실 가시고 싶으신가? 그래서 어르신 화장실 한번 가실까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그럼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왜 그러세요, 어르신? 프로그램 하셔야죠. 프로그램 하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여기 선생님 기다리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그러면서 계속 또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신경 쓰실 때는 여기 신체적 욕구에 먼저 해결해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 좋아하는 소일거리, 간단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거, 뭐 콩나물 다듬기라든지 뭐 고구마 줄기 뭐 이런 것들 같이 하실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즈 같은 경우로 뭐 이렇게 목걸이 만들기 뭐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관심 돌릴 수 있는 것들 하면 좋겠죠. 환경적으로는 배회 코스를 해서 실내에서 충분히 돌아다니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서 신분증을 부착해 드리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인권 때문에 몸의 위치 추적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실종, 이제 배회하시다가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경우에는 집에서 나가는 건 쉽잖아요. 들어오는 게 비밀번호를 하는 거잖아요. 나갔는데 들어오려니까 치매 때문에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 아니면 또 나갔는데 예전에 이사 간 집, 이사 오기 전 집이 우리 집이다라고 기억이 나와 버리면 글로 이동을 해버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가시고 하다 보면은 실종되죠. 그러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동사, 객사, 아사 너무나 이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분증 같은 경우 부착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잘 그 주머니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주의사항처럼 해서 넣어주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현관이나 출입문에는 벨을 설치해서 이거 불안할 때 누르시면은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움직일 때 TV나 라디오 하면은 갑자기 넘어지신다거나 할 때 우리가 반응하기가 힘들겠죠. 어르신이 뭐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못 듣는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 크게 틀지 않고요. 창문 이런 데로 넘어가서 바깥에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잘 잠궈서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양증후군, 이건 해질녘에 불안해하면서 막 배회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혼자 두시면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우리 보통 막 통금 시간 이런 거 있을 때 뭐예요?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 뭐 이런 얘기 하죠. 왜 밤이 되면 위험하다 이런 거에 우리 본능적으로 있다 보니까 해지기 전에 집에 가야 해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석양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준다라든지 뭐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라든지 낮 시간에 많이 움직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좀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신체적인 제재, 뭐 묶어둔다든지 이런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내 배회 공간 이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오히려 밖에 같이 모시거나 산책을 한다라든지, TV 켜고 밝은 조명. 왜냐면 어두워지고 있는 그 부분이 어두워질까봐, 해 넘어갈까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밝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 TV 틀면서 관심을 돌린다든지, 이분이 좋아하는 어떤 행위들, 뭐 음악 듣는 거 이런 거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잠자기 좋게끔 이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질식할 때 응급처치예요. 하임리히법을 사용해서 하는 거. 그건 요거예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 대상자를 바닥에 눕혀서 골반 위치에 걸쳐 앉아 손깍지를 끼고 손 뒤꿈치를 이용해서 45도 상방으로 밀쳐 올림. 이거는 의식이 없을 경우 눕혀서 하는 경우고, 이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뒤에 서가지고 명치 끝에 주먹을 쥔 한 손을 위치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싸고 양손으로 복부에 위쪽 후상방으로, 요 부분이 후상방 힘차게 밀어 올린다. 이게 하임리히법입니다. 구토를 유도하지 않고요. 손을 넣어서 빼내려 가시면 안 되고요. 이물이 육안으로 보일 경우는 기침을 유도해가지고 뱉을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넘어가서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억지로 손을 넣어서 하면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빨리 하임리히법, 의식이 있을 때는 하임리히법, 의식이 없을 때 눕혀서 이렇게 하고 이제 구급차 빨리 불러야겠죠. 119 부른다든지 의료인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떡 같은 경우 때문에 많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떡 같은 경우는 잘게 썰어서 드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PR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본 소생술이 있어요. CPR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순서는 의식 확인을 합니다. 볼을 두드리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거예요. 흔드시면 안 돼요. 혹시 넘어져서 경추나 그 척추가 다쳤을 때 그렇게 막 심하게 흔들어 버리고 잘못하면 마비, 하반신 마비, 전신 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 확인을 먼저 하고 도움 요청 119에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럼 119 오는 동안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본 소생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흉부 압박.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듯이
흉부 압박하는데 팔꿈치가 꼭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몸으로 누르고 직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약 가슴이 5cm 정도 들어갈 정도,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갈비뼈 같은 경우 부러져서 다른 장기를 찌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기본 소생술 같은 경우에서 2차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호흡이 없거나 의식이 없고 이럴 때는 꼭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0회 압박이 끝나면 2회 인공호흡 이거 하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압박만 하라고 해요. 인공호흡까지 하라고 하면은 잘 이제 많은 사람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양쪽 유두를 연결한 선의 중앙에 이제 깍지를 껴서 손끝을 올려가지고 직각으로 꾹 눌러서 꾹꾹 누른다는 거.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흉부 압박은 1분에 100에서 120회. 1초에 2번 정도 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 두 가지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어디를 의식 확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순서가 의식 확인하고 도움 요청하고 흉부 압박하고 기도 유지하고 호흡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 유지도 많이 나와요. 그림 문제로. 그래서 이렇게 목 뒤에 뭘 받친다든지 해가지고, 이 기도랑 요 앞에 나오는 부분들이 잘 버틸 수 있게. 이거는 제가 그림이 없어가지고,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세만 CPR 할 때고, 나머지 옆으로 막 고개를 돌렸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물에, 익수자들 있죠. 물에 빠져가지고, 그런 분들 목에 이물질 뺄 때 그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지, 이분들 이제 의식이 없고 그냥 기본 소생을 CPR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누워 있는 자세라는 거, 그거의 차이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휠체어 이동 시 주의 사항이에요. 휠체어는 이제 문턱을 내려오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약간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턱을 내려오면 덜컹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 살짝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언덕을 오르고 내리는 법이에요. 올라갈 때는 우리가 힘을 잘 줘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올라갈 때 대상자가 앞을 볼 수 있게끔 진행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 때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꼬꾸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이렇게 하지 않고 뒤로 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띠리리리리리리리 하고 빠꾸 하는 거예요. 그죠? 내려갈 때 뒷걸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경사가 심하다 그러면 지그재그로, 올라갈 때도 지그재그, 내려올 때도 지그재그예요. 그래서 내리막길 덜컹 하고 내려올 때 그럼 보통 뒤부터 더 후진으로 해서 내려온다. 그래서 불안감을 덜 느끼게끔. 그래서 대상자가 앉아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엎어지는 느낌이 안 들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내려오는 경우 뒷걸음으로 한다라는 거 매한가지고요.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진동이 안 느껴지도록 앞바퀴는 들어올 뒷바퀴로만 간다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휠체어가 있으면 바퀴가 뒤에 메인 바퀴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바퀴가 좀 작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발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휠체어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약간 뭐랄까 고무로 되어 있어서 되는데, 얘는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레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충격 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을 할 때는 살짝 들어서 여기가 안 닿게 해주시면 이제 대상자가 앉아있는 분이 느끼실 때 덩덩덩덩덩 이런 것들을 덜 느낄 수가 있겠죠.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용하실 때는 건강한 쪽 손의 지팡이를 잡는 겁니다. 자, 좌측 편마비이신 분은 어느 쪽이 잡아야 돼요? 선택권이 없죠. 오른쪽이 잡는 거고, 오른쪽 편마비는 왼쪽 손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오른손잡이라고 무조건 오른쪽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건강한 쪽 손에 지팡이를 잡고요. 대상자의 발 새끼발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15, 15 지점에 놓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통통통통통 해서 15cm, 15cm에서 여기 만나는 부분, 이쪽에 지팡이를 콕 찍는 거, 여기 빨간 요 포인트 지점에 지팡이를 찍고 걷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라는 거는 내가 불편한 것 때문에 보조하려고 굳이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불편한 다리랑 같이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팡이를 쥔 쪽 반대편 불편한 발을 먼저 옮긴 후 건강한 다리를 옮긴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지팡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아니면 마비된 다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걸을 때.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지 걸을 때 이렇게 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보조할 수도 있고 뒤에서 보조할 수도 있어요. 옆에서 보조할 때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의 위치에서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보조할 때는 대상자의 허리 부위 봐주층, 거기가 제일 튼튼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 다음에 어깨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팡이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 잡고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여기죠? 여기, 요 영역.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라든지 평지를 걸을 때는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지만 계단을 올라갈 때는 왜 그러느냐면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올라갈 때 다리가 위쪽에 건강한 다리 먼저 올라가서 당겨줘야 이 불편한 다리가 올라가겠죠. 근데 불편한 다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 맘대로 다리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 때는 왜 그러냐? 불편한 다리가 그 뒤에 끌려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팡이 할 때는 계단 올라갈 때만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차이만 있어요. 지팡이 길이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신발 보통 많이 자주 신는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한 30도 정도 구부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팔꿈치 30도 정도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그래서 여기 각도가 30도 정도라는 거예요. 자, 외우기 쉽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여기 15cm, 15cm라 그랬죠? 더하면 뭐예요? 30이죠. 그래서 지팡이 나올 때는 15, 15, 30 하시면 돼요. 찍는 지점은 15cm, 15cm 연결되는 지점, 바깥쪽 새끼발가락 지점에서 15, 15 더하면 30도니까 팔 각도는 30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지팡이 쪽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팡이 먼저 짚는다라는 거, 자, 돈 주고 샀으니까 뽕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억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이제 보행기, 워커라고도 주로 이용을 하죠. 자, 이것도 팔로 잡아서 가죠. 그래서 얘도 각도가, 팔꿈치 각도가 30도입니다. 높이 맞춰드리는 게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둔부 높이로 엉덩이 높이 조절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행기를 대상자 앞에 두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 뒤에는 고무 바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갈 때 어르신들이 줄줄줄줄 밀고 가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어르신을 보조해 주시는 겁니다.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 방법은 어떠냐?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얘도 보행기를 내 다리가 아파서 굳이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그 불편한 다리랑 세트로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지팡이 갈 때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바퀴가 달려서 가니까 같이 가시면 된다라는 거. 왜냐면 손으로 요거를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옆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 바퀴가 달려 있고 여기는 고무 바킹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가니까 여기 바퀴가 굴러가니까 굴러갈 때 이제 불편한 다리가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암기사항들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외의 부분들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외에 암기할 부분들, 자,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하실 경우가 있겠죠. 뭐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뭐 엉덩이를 뭐 허벅지를 만진다라든지 뭐 이럴 때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성희롱 성추행 시에만 단호해요. 나머지 때는 다 친절하게 하는 게 맞아요.
노인의 성기능은 평생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늙으면 성기능도 떨어지겠지? 아니에요. 그건 질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능이 줄어든지 기능 자체는 내가 성기능에 대해서 욕구가 있고 한다. 이거는 평생 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개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르신도 개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 자체는 평생 동안 유지된다. 그 다음에 입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정리, 청소할 때는 항상 위에서 아래 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위에부터 청소를 해야 여기에 오염된 것들을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 그 다음에 하면 되죠.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근데 바닥부터 하고 위에 또 쓰면 위에 또 떨어지면 또 바닥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일이 또 늘어난다는 거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나왔을 때 항상 시계 방향 기억하시고 온도 겨울에는 18에서 22도 추우니까 여름에는 22에서 25도 18, 22, 22, 25 연결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온도 높은 쪽 더우니까 여름은 18도까지 낮추면 전기비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체 난방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안방, 거실, 뭐 작업실, 뭐 옷방 이런 데들 온도들이 너무 다 다르게 되면 이용자, 노약자인 분들이 다니실 때 보면 갑자기 온도 차이 때문에 갑자기 혈관이 수축된다라든지 아니면 핑 돈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난방 같은 경우를 잘 맞춰주라는 겁니다. 우리 겨울철에 따뜻한 데 있다 갑자기 추운 데 가면 갑자기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혈관들도 그렇게 움츠러들어요. 그럼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습도. 우리가 절반이 50이죠? 50이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10씩 더해가지고 습도는 40에서 60이 적정한 온도, 습도가 되겠습니다. 습도 유지하는 건 뭐예요? 습도가 부족하면 가습기를 하면 되겠고 습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제습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팔각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도예요. 그래서 워커 같은 보행기나 지팡이 할 때 팔꿈치 각도 30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골격 할 때는 허리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무릎을 굽힌다 이렇게 나오고요. 침대에서 휠체어 이동할 때 또는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 각도는 딱 붙이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그 다음에 방향은 건강한 쪽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제가 일부의 설명 초반에 노인 장기 요양 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두 글자 또는 세 글자씩 끊어서 그 단어들을 의미를 기억을 하시면서 합치면 합성어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너무 긴장하시거나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우리 선생님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합격을 조금이라도 더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들 한번 정리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아져 있다 보니까 전체 다 못 담아요. 왜냐면 먹고 자고 싸고가 다 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지금 불안한 감을 좀 줄이고 또 현장에서 계속 업무를 했던 저 같은 사람에게 또 내용들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귀로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공부하신 내용들은 잘 정리해 보시고 또 불안하실 때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시면서 오답 체크하시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려 쓰지 않고 시간 안에 풀 수 있게끔 지금부터 OMR 카드까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모두 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합격하시고 나서 요양보호사로서 건강하게 또 어르신과 행복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실TV였습니다.